예, 지금 이제 제10회의 제1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 배포된 것처럼 지금 이 제1분과 세션명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이 세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발표 그리고 토론을 담당하신 우리 교수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지역 대학 소멸과 생존 담론을 위한 2070 Foresight and Exit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페이퍼를 동아대학교의 이동규 교수님께서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이동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대구대학의 김동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계명대학의 임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이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성대학의 정충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션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그 경주가 지금 놓여 있는 지금 이제 경주 지역 그리고 더 넓게 대구 경북 지역의 여기 현재 교수님들을 또 특별히 모셔서 더욱더 유의미한 토론을 갖고자 했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 모두들 잘 알고 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오신 이동규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동규 교수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요. 사전에 이동규 교수님과 상의한 바에 의하면 한 30분 정도의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서 한 30분 가량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이어서 우리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곧 이따가 뒷장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혁신이나 어떤 앞으로 글로컬 대학의 어떤 미래 방향에 있어서도 조금 시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어떤 고급 분석을 썼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단서들을 모아봤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블랙 타이드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저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사실 느끼는 체감은 그냥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 가지가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여러 계기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어떤 이슈를 소개해 드리자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제 폐교대학 확산에 대비해서 이제 대구 혁신도시 내에 이제 폐교대학에 대한 학적부라든가 인서기록 카드 등을 보관하는 이런 관리시설이 준공이 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약한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저출산에서부터 청년의 일자리 소멸, 노인 빈곤, 여러 가지 연금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고 집단 지성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그냥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대학 재정 제한 평가를 이제 심하게 할 때 사실은 교육부가 꺼내놨던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인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처방에 있어서 나왔던 그래프들인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사실은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 또는 구조조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리나 스킴으로도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그래프에 대한 방향성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이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던 가장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사가 바로 저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주민등록 인구로 보면 그래도 제2도시 뭐 지금은 뭐 인천하고 비교해서 뭐 제3의 도시로 내려갔다라는 설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도시에서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빈 교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사실상 제가 이제 교수로서 2010년도에 내려갔었는데 그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저런 고민들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분명히 대학으로까지 밀려올 텐데 쓰나미처럼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뭐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학 재정 또는 재원을 등록금에 100% 의존하는 대학일수록 굉장히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대비 37년을 보면 이제 뭐 감소율을 보시면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이제 어제 오늘자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이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은 뭐 저 외에도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지점에서 유사한 어떤 방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게 이 코비드 19 때 대학이 여러 혁신적인 모델들을 반강제적으로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이제 뭐 1,000억씩 지원하겠다. 글로컬 대학 30곳을 이제 한다. 그래서 예비대학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미네르바 스쿨 같은 교육 과정을 혁신 모델로서 그냥 아예 상정하고 그와 유사한 대학 체제를 바꿔달라라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탐색을 해봐도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예전에 우리 교육부가 대학 정책에 있어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기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부실대학의 퇴출안이 나왔는데 대학 간의 M&A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전체 캠퍼스 부지 또는 전체 캠퍼스를 M&A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단과 대학이나 잘 나가는 학과만 뽑아내서 M&A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대학의 독립재산제 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소위 말해서 지역 대학 안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단과 대학 또 소위 말해서 입학이나 취업이 용이한 학과들을 뭐 우리가 굳이 수도권하고 지역의 어떤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규모가 있는 대학에 있어서 뭐 거점에 예를 들면 전체 대학 종합대학 자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학과도 거점별로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의 흐름을 가지고 갈지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기본의 역량 진단에 대한 개선에서부터 대학 정원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미래 단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문과생의 어떤 그 뭐 역전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공계 쪽에 있는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문과대로 실제로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에 뭐 편입이나 또는 이렇게 입학을 하는 사례들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삼수, 사수, 오수를 하더라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뭐 의치 한약수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저런 전문 직렬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스카이, 소위 말해서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실질적으로 바로 의치 한약수를 가기 위해서 바로 재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국에 26곳이 이제 지원자가 0명인 학과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미달한 대학도 87%가 비수도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어떤 패턴의 변화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케이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도권 대학이 실제로 지역 대학을 흡수하고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과의 통폐합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취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제 입학이 용이치 않으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통폐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맞물린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생애 주기로 굳이 본다 그러면 저 대학에 들어가는 저 시점에서 발생되는 위기는 저출산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놓치거나 뭔가 패러독스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계속 연결성을 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전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자료 수집에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그럼 이 이슈가 언제 등장했고, 그렇다면 이걸 과연 해결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제기자들이 존재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코벨더가 얘기했던 이슈 크리에이션 모델을 한번 집어넣어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 장기적인 어떤 인구 추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미래 전망 2070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슈 크리에이션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사건에 대한 유형을 저렇게 빠르게 타오르는 사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길게 들어오진 사건도 있고, 카타르시스 같은 사건도 있고, 핵심은 저기 이제 늦게 타거나 계속 잔존해서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방대 위기일 수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네이밍하는 저 지방대 위기. 사실 저는 지방대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역 대학이 맞는 표현인데, 그래도 이게 이슈를 형성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학자들 간에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어떤 워딩을 쓰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워딩을 쓴 거고요. 그렇다면 저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된 맥락이나 시점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원시적이지만 그 당시에 이슈 주도자가 누구였고, 그 다음에 트리거 디바이스는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팔렛이 아젠다가 이 팔렛이 아젠다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를 탐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조사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게 1993년부터 2021년도까지를 정권별로 구분해서 그 당시에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빅카인즈라고 하는 언론 진흥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그 시기에도 저렇게 폐교 대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김영삼 정부의 이제 그 트리거 디바이스를 보면 이제 서울 지역 대학 선호 경향 또는 지방 대학 침체 심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리거 디바이스로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슈 제기를 했던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 정원자유라 연구진이라든가 교육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슈 형성은 이제 지방 대학이 이제 특성화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팔레시 아젠다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 정원 관리를 좀 자율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좀 특이한 팔라시 아젠다가 있습니다.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 그다음에 이제 특차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대학 행정에 있어서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제기자는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나타났던 이 트리거 디바이스 일종의 사건,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이 시기에도 사실은 지방대학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수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대 고사위기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2000년도에 기여 입학제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기여 입학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 재원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익부 빈입빈 또는 조금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라고 하는 저항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이게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언론에서 벚꽃 지는 순서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실제로 이제 이슈 제기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강주 전남 지역 이제 국립대, 그다음에 연합 대학 체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연합대학 구축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 제도적인 기반 마련해달라. 실제로 이게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대학 간의 어떤 불균형, 그다음에 역전 현상 이런 부분들을 표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의 이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이제 힘들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도 실제로 문제에 대한 이슈를 많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팔레시 아젠다에 진입한 부분들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이슈에 대한 제기 정도, 형성에 있어서의 어떤 참여 이 정도에 대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2003년에서 2008년에 쭉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뭐 등장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확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있어서 또는 그 중앙에서 우리의 어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좀 특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많은 빈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립대 구조조정, 그래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개혁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사실은 트리거 디바이스 기제로 등장했던 게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재밌게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영호남 4개 대학의 총장 협의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대 위기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팔레시 아젠다도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고강도의 대학 재정 제한 평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제로 시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강원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주 전남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제 MB 정권 들어가서 이제 바로 강원 지역까지 이제 어떤 상황적 반응을 하는 또는 어떤 분명한 어떤 아젠다에 있어서 개척을 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산업 분야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7개 대학, 여기 등장하는 3,6대에서부터 인제대 이런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재조정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제 정시 경쟁률 미달이라든가 학력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혁신 공유 대학 사업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종합해서 보면 이제 물론 이게 좀 더 시기열적으로도 넓혀서 최근까지 연구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슈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만 이게 팔라시 아젠다에 있어서 아젠다 세팅과 관련돼서는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걸 정말 어떤 정책을 결정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육부도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좀 다른 접근을 또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장기 시계를 가지고 인구 통계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 건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사는 인구죠. 우리가 직접 우리 사는 인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자료를 활용한 센서스 방식의 좀 장기 시계를 가진 인구 통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 데이터는 조금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직계표에 바로 잡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 장치를 갖고 있는 통계청의 총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포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청의 장기 인구 통계가 미래에 대한 정보 단서로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제 미래를 발굴하는 것이 이제 포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만약 뭐뭐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도화하는 부분을 이제 포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해봤다라는 거고요. 뭐 이 데이터를 어떤 소스에서 가져왔는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연령 계층별 추계 인구가 지금 사실은 22년도에서 2050까지 나와 있던 게 이제 최근에 2070까지 이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70 데이터까지 업데이트를 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와 같다 이런 겁니다. 다만 대학의 전체 신입생 충원 현황은 이 대학 알림위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가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어서 이 데이터를 사용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추계 데이터의 한계도 명확하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학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용이하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이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사실 장기 성장과 관련돼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지방대 위기와 관련돼서 여러 학자분들께서 제시했었던 여러 중요한 원인들은 인구와 경제적 원인, 정부 정책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경로들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요 추정,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래 인구 추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해 보면 지금 요 맨 끝에 있는 요 2022년 기준 대학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대학 알림위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 거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존 대학 수를 이렇게 보면 이제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생존 비율이 22%로 확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는 4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럼 생존한 대학 수가 몇 개가 되냐라고 봤을 때 23개 중에 5개가 살아남는다. 뭐 이거는 추계니까요.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떨어진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센서스, 그러니까 센서스 방식을 통한 걸로 추정을 해보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라인들을 쳐놓은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히트맵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실제로 이게 학력 인구 감소율과 입학자 수 감소율, 대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병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대학들은 일단 생존 확률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상하게 경기도 지역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생존 비율이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는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실제로 경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의 인근 접근성인 뭐 소위 말해서 서울 지역 대학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탈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 지금 여기에는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경로 데이터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에는 인접한 서울 지역으로 이제 좀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조금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는 관계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추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2070년도까지 이게 시계가 늘어났을 때 이제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대학의 생존율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산업적 측면도 고려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강주, 경상남도의 대학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존 환율이 높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특이한 게 경상남도는 실제로 예전에 조선소라든가 좀 분명한 산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도 소멸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하고 대체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시스템 사고를 해보면 그래서 경상남도가 처해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시각화된 그래프를 분명하게 보여드리면 대학 전체를 이렇게 보면 4년제 종합대학의 경우에 175개교 2007년도에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3개로 저렇게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보면 실제로 이제 2007년도에 제주권은 마이너스 80%로 나오고 있고 동남권은 마이너스 74%, 그다음에 호남권은 마이너스 64%로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제주권은 마이너스 100%가 나오고요, 충청권은 마이너스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걸 직접적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참고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결론을 글쎄요,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내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학력 인구 감소에 있어서 이게 아마도 이게 대학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략 브랜드와 브랜딩도 앞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거에 생각이 들었었고요. 2070년까지 생존 확률이 낮은 대학들의 공통점을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대학의 본질이나 기본에 충실한 전략 브랜드가 쉽게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평가에 적합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예를 들면 기존 사립대에서 거점 사립대의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초 학문의 우위나 우월성 있었던 부분을 너무 쉽게 통폐합을 통해서 버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여론에 지적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역 대학을 믿고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이 대학을 믿을 수 있나? 이 대학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이제 살펴보려고 뭐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요. 정책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의 이제 인가 경로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요. 학생 수가 감소되면 당연히 등록금 감소로 이어지고 저 등록금 감소는 당연히
비정규직 교직원 수에 대한 증가 또는 이제 교직원에 대한 감축, 이 교직원의 감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교직원들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낮은 교육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격차도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학생들의 경쟁력 감소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경로나 패턴들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시스템 아키타입을 이제 찾아낸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분명한 어떤 실패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부담의 전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고유의 본질이나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기초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대학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 평가에 맞춰서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통폐합을 했던 대학, 이런 차이, 그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대학 평가에 유리한 즉각적인 만족감을 위한 것에 집중하는 어떤 패턴,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할 처방 같은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키타입으로 계속 시스템적으로 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책 개입을 분명히 했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런 지점들, 예를 들면 일자리 연계라든가 특성화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개입으로 가져왔을 때 좀 포지티브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본 거고요. 시나리오 빌딩을 하면 분명하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출생아 수에서부터 이런 어떤 속성치 같은 부분들을 보면 인구 감소, 저출산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도시에서는 이제 빈집부터 빈민층 증가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경로도로 지금 시나리오 빌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나리오 빌딩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지금까지 확인했던 부분들 가지고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쎄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을 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파괴적 혁신이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독특하게 미국의 대학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육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캠퍼스가 이제는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이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파괴적 혁신을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셀프 체킹을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이제 미래형 대학들을 막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이제 예를 들면 가톨릭 대학이나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울산대학교, 그러니까 실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응용 기술들을 교육 서비스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 대학은 플랫폼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도 결국에는 사용자일 수 있고 소유자일 수 있고 플랫폼 내에서 제공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과 그다음에 잠재된 고객으로서의 학부모 또는 평생교육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수요 니즈를 가지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학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대학들 네임밸류는 이런 평판도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교육의 질이나 그다음에 연구자에 대한 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요. 우리 지역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을 위협하는 플랫폼 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게 있고요. 사실 저런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실제로 대학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고요.
저 사실은 저기도 기수 문화를 갖고 있고 저기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개인의 어떤 네임밸류를 활용해서 뭐 진짜 캠퍼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캠퍼스의 숫자가 무려 6만 4천 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면 저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역 대학이나 대학에서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경쟁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온라인 그 학습 교육 플랫폼에서는 원래는 대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약간의 보충적인 성격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코비드 19 때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그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니 오히려 저기가 오히려 저런 수요를 통해서 오히려 전문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기 소위 말해서 대학생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수강하기 이전에 오히려 저 캠퍼스 온라인 캠퍼스에 들어가서 먼저 수강을 한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출구 전략이 무엇이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모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이제 학과도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옵션은 파산입니다. 실제로 이게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 당하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상장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좀 독특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의 본연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교육이 실제로 창업을 통해서 뭔가 밸리를 형성해서 그걸 상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장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학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약간의 자회사 같은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장, 그 대표적인 게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가 예를 들어서 저기 포스코에 대한 홀딩스부터 여러 가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이 지금 현재 데스밸리,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가고 있는 이 데스밸리에서 출구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유니콘, 살아남을 진짜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남을 확률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비교하는데 이게 그 확률을 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대학도 비슷한 질이라고 이제 유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이제 새롭게 창업한 회사에 대한 컨셉은 앞으로 우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하고 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맥락적으로 유사한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기존의 틀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한 시도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들고 신뢰를 만들어야 이제 학생에 대한 니즈를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 파괴적 혁신이 앞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굉장히 힘들 때마다 보는 건데요. 이게 뭐 사실 교수가 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세간에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저 이미지 한 장으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학이 어려운 대학일수록 사실은 교직원 숫자를 줄이면서 오히려 그 행정에 대한 사일로에 있었던 사각지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실제로 교수들이 메우고 있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충무로에 가면요, 충무로역에 지하철 역사에 가면 요 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간판을 딱 붙이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건설도 하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 제대로 하지 않고 파괴적 혁신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했었을 때 우리도 언제든 미래의 죄인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뭐 가우디 성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너무 평가도 잘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긴 시계를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우리 이동규 교수님 발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현황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창의적으로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부분, 그리고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유용한 그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이미 발표문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을 좀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학회 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우리 김동신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구대학교의 김동신입니다. 지금 이동규 교수님의 그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지역 대학 또는 뭐 지방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에 대한 앞으로의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지역 대학에 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좀 전에 발표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아까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그림은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업무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 정말 대단히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초점을 두고서 한번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대학 또는 지방 대학이 왜 생존해야 되는가, 또는 지역 대학과 지방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역 대학이 없다, 지방 대학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대학과 지방 대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뭐 나중에 지나가면 없어질 거야, 뭐 심지어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제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 대학의 이 수요 감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부터 출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인구의 분포와 굉장히 밀접하게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분포는 핵심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경제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육의 역할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 문제지만, 지역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전체 인구의 뭐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수도권을 떠나서 지역으로 내려온다. 거의 뭐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청년 때 저도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이 젊을 때 정주했던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동이 되면 최소한의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이 한번 다른 곳으로 젊을 때 이동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역에는 왜 인재가 없다고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역에는 참 인재가 없는 것 같다.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 공공 부문에서 이 공기업이나 또 공공기관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 인재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에 서 많은 학생들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수도권에 대학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는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왜 이런 걸 느끼냐면 과거의 지역에서의 머물르고자 하는 그러한 학생들조차도 서울로 또는 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로 또 이동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 그러면 취업이 잘 될까? 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게 결국엔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좋은 학생들, 좋은 인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수도권의 대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방대학에서의 학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교의 역할 중에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률 평가 지표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률을 이 평가 지표에 넣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학교가 취업이라고 하는 것에 그 매몰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한정시켜 놨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만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의 특히 이제 지방대학교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만약에 취업률만을 가지고 또는 취업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또는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으로 내려올 것이냐?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인데요. 지방 가느니 퇴사할래요. 다 지금 리조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퇴사할 정도의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지역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역에 관한 단순하게 이것은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대학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방에만 머물 것인가? 그 효과가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수도권의 주택난, 또 뭐 주택 가격,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뭐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이 수도권 집중화와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저는 이 발표문 중에서 이 지방대학과 지방전문대의 편입학 연계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봤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기초를 잘 쌓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는 정규 대학에 유니버시티에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방의 어떤 전문대와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계해서 볼 때 서로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교수님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토론 계속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토론은 그 임태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임태경입니다. 그 이 교수님 발표 그 문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과 그리고 흥미롭게 듣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몰입해서 그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학교로 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 수치를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봤더니 지난 10년간 전국 대학 입학자 수가 8.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187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한 4년제 대학은 39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이제 큰 문제로 와닿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단 인구의 문제와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연 출생률 그리고 태어나는 인구수 자체가 인구의 파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당연히 입학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시대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인구 감소 지역 89개 이제 지역을 선정해서 뭐 이렇게 지방 소멸 기금 같은 거를 이제 주면서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에 관련된 뭐 투자 계획서를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받아봤더니 이 돈을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지방 소멸 기금을 이 교육의 목적으로서 그 지자체의 그 지역의 교육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뭐 대학의 입학생을 좀 늘리거나 또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이 돈을 쓰겠다라고 투자 계획을 제출한 지자체가 전체의 한 30% 정도 했다라고 그런 소식을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앞전에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대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 결국 그냥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혁신적인 것들을 창출시키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창출돼야지 결국에는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 경제도 도와지고 뭐 이런 선순환을 갖게 된다라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뭐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링크 사업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주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서 이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이 주체들끼리 잘 힘을 합쳐서 연계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필요한데, 지자체도 대학에 관심이 없고 대학도 지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에는 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막 갑자기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무슨 해결책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조금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뭐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그 일자리와 이제 첨예하게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뭐 플랫폼 사업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거는 대학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 지역의 혁신 주체들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수평적으로 협력 체계를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주체 간에 명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려면 이걸 전담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담당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부서나 인력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뭐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그 약간 갭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과연 이 대학과 지자체와 그리고 기업과 뭐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 주체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지금 현 사업과 현 정책은 좀 광역 단위 중심으로 많이 이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구 유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유입이 정말 절실한 그 단위는 광역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도 단위에서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이게 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초 단위에서 그리고 기초와 그리고 대학 간에 뭔가 이렇게 연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세 번째 토론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이준호입니다. 임태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제가 너무 무겁고요, 어렵고, 근데 대단히 중요하고,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건 끝나지 않을 문제고요. 근데 이동규 교수님이 그래도 그 사이 한 20여 년간에 그렇게 이 지방대 위기 문제에 뭐 이슈 제기자, 촉발 장치, 이슈 형성, 그리고 그것이 아젠다 세팅으로 설정되는 그런 것들을 방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시기마다 어떠한 정책 의제가 왜 설정돼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렇게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나열돼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그런 어떤 액터나 이슈나 그 의제가 조금 들어오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시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학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미래 기술 사회에서의 어떤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좀 관점을 돌려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 개별 대학 또는 이제 개별 조직만의 문제인가?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그 거시 조직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조직군 그 생태학 이론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그 개별 조직, 개별 대학이냐, 아니면 우리 이 대학이라는 조직군이냐? 이 조직 생존에 사실은 환경이 절대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생물학적인 어떤 그 자연 도태 이론의 근거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동안의 그런 어떤 그 대학의 환경 적응력, 미래 이렇게 연장해서 봤을 때 대단히 좀 회의스럽지 않은가. 지금까지 어떤 이제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이를 가져올 때 계획적인 변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발적인 것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슈 제기자를 얘기했지만 정책 레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항상 주도적 레짐은 교육부가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이후에 그 김영삼, 김대중 정부 가면서 대학 증설하고 대학 설립 완화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내에서 사실은 또 IMF 겪으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취업 환경에서 아직까지 미숙한 새로운 이제 그 대학 졸업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받기보다는 이미 다 완성돼 있는 사람들을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렇게 공급하지 못하는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학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구조적 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공 교수님들 자기의 전공 변하기 쉽지 않아요. 교육부는 항상 그 대학 구조 개혁 그 환경에 맞춰서 구조 개혁을 요구했고 그랬지만 또 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각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는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조적 동일성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더더욱이 이제 뭐 반값 등록금, 뭐 등록금 인상 억제. 그러면 결국은 지방대는 교육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해야 되는 거고 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꾸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융합해라 그러면 무늬만 융합이고 또 특성화해라 그러면 그것도 무늬만 특성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성화할까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 사카이야 다이치라는 사람이 쓴 조직의 성세라는 책에서 보면 일본에서 예전에 석탄 산업이 이렇게 침몰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석유라는 대체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 석탄이 일본의 주류 그 산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석유가 나오면서 그 쇠락해가는 석탄을 붙잡고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그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거기 산업 인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새롭게 적응하고 거기에서 그 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의 이런 환경이 지방 대학을 그냥 소멸시킬 것이냐? 근데 또 다른 그 반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라는 그 얘기가 있죠. 조직들 간에 서로 공동으로 대학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력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임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여러 지방 정부, 지방의 그런 산업체와 서로가 연계돼서 공동으로 생존의 그런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각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기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기 자기네들이 강력한 그런 자원들을 갖다 결합시키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협력을 유도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기업에서 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하는가? 전략적 제휴를 가져가는 그거. 그러니까 기업도 M&A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체제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너무 취약하지만 M&A 또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의 방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역과 함께하는 겁니다. 지역 대학은.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 경제, 지역 산업,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와 결합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연계시키고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임태근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랑 저 공감하는 게 이런 걸 거버넌스로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나 그런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각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지금 대학이 왜 이렇게 지역 대학이 이렇게 쇠락해 오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 전략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 토론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션이 5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토론자 우리 정충식 교수님께서 또 유익한 토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성대 정충식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 무겁게들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가볍게 토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해 주신 주제가 서바이벌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한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디지털의 특성은 위너 테이크 올입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독식.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전화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넘버 2 LG도 휴대전화를 접었습니다. 펜텍은 접은 지 오래됐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위너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이 지금 디지털 세상입니다. 세계의 10대 기업 중에 8개는 다 디지털 기업입니다. 자, 논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도를 2070년으로 계속해서 하시는데 영어의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2070년은 너무나도 먼 미래입니다. 2050년 정도로 끊어서 하시지 않으면 학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후 미래 이렇게 얘기하지 50년 후의 미래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볍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사라진 대학을 얘기하시는데 그 전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도별로 대학 생긴 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내후년 정년 퇴직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1년 동안 외국 기업에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1995년
예, 김영삼 정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은 군사정부고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가 그 당시 세계 최대 은행 시티은행의 법규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1995년 1월 말에 사표를 냈죠. 은행이 발칵 뒤집어져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당신 지금 연봉 9천만 원인데 1억을 주면 되겠냐? 1억 2천을 어디로 옮겨가느냐? 아, 제가 저 용인으로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금융기관이냐? 용인에 금융기관 없는데요. 용인에 새로 생길 전문대학으로 갈 건데요. 아직 안 생겼는데요. 당신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미쳤어? 제가 1995년 3월 1일 날 신설된 용인공업전문대학의 창립 멤버로 사무자동학과 교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 대학의 입학식과 개교식 사회를 제가 받고 2년 후에 그 대학의 1회 졸업식 사회를 제가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3년을 재직을 하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영삼 정부 때 93년서부터 94, 5 제가 들어간 95, 96, 97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반영해서 대학 설립 자유화의 물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이 생겼고 그 대학들 제가 갔던 것이 사무자동학과고 지금 그 사무자동학과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경영정보과, 물류학과, 지금 플랫폼학과. 우리가 지금 대학을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전문대학들은 직업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존에 대한 것보다 이 사회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 갖고 얼마만큼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접근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메타버스까지 말씀하셨고 사이버 대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출구 전략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출구 전략은 대한민국은 이제 뭐 사학 비리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권 문제로 들어가면 민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국회에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각각 다른 대학 출구 전략의 법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는 그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대학을 만들기는 쉬웠지만 이제는 만들기도 어려워졌지만 그 없애기는 또 더 어려운 아주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대학의 신설 전문대학에 가서 3년 동안 보직을 하면서 매주 교무위원회에 들어가서 매주 규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생리나 생태, 설립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대학이 변화돼야 되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전체의 변화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와 알파고 이세돌 바둑 뭐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바둑 학원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학부형들이 인공지능한테도 못 이기는 거를 애들한테 무슨 바둑을 가르치냐고 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에서 대학을 우리가 가는 것을 지금 이 연구는 인구만을 가지고 하는데 인구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변화, 대학 진학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것이고 그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왜냐 디지털 사회, 인공지능 사회에서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따라서 2070년이 아니라 2050년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충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교수님께서 각각 다른 앵글로 오늘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또 모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네 분의 귀중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발제를 해주신 이동규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사실 이게 뭐 연구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검토받는 자리라기보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또 고견을 듣고
또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자리로 이해하고 와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그 저기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뭐 한정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분명히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고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뭔가 우리 한국 정책학회에서 이런 어떤 공론의 장을 좀 모아서 정책 결정을 하는 뭐 교육부나 사실은 지자체나 또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부분을 좀 제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먼저 김동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왜 생존해야 되지? 왜 중요하지?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또 사실 미래에 대한 시계가 사실 2070이라고 하는 시계가 아까 정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통계청에서 어찌됐든 센서스 방식을 가지고 어찌됐든 행정 자료를 가지고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참고를 또 분명히 해야 되는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임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사회 문제에 포커싱을 해서 대학, 지자체 또 지역 기반의 기업체에서 분명히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누군가가 실현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 생존 전략을 발굴하고 추구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전략적 제휴라는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저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금 사실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혁신 모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하게 뭐 대학들을 통폐합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혁신을 하려면 대학이 보수적인 곳이라서 저항 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전략적 제휴를 자원 결합이나 공유 관점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또는 프로토타입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모델을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대학을 운영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대학 간의 협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저항 기제가 낮은 또 실천적인 가업들을 찾아내서 그걸 오히려 모범 사례로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차에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준식 교수님께서 사실은 가볍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디지털 특성이나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사실 저희 지금 행정학계에서도 사실은 젊은 교수들이나 신진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 하시는 업계에서 보면 뭐 사실은 키즈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자유로운 대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게 되고요. 아까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사회 경제 트렌드와 관련된 맥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학습자에 대한 니즈 변화, 다양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하는 좀 어떤 이런 기회장이 많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토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우리 토론자분들의 그 요점들을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그에 대한 우리 이동규 교수님의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발표 그리고 토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왜 생존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보다 마이크로하게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전략에 대한 고민도 더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형태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협력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엑시트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고 또 유의미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동규 교수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이제는 좀 손에 잡히는 문제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손에 잡히는 어떤 안들이 오늘과 같은 발표 토론을 통해서 많이 생성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다뤘던 이 주제는 그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을 한다면 그야말로 난제에 대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책학회 차원에서 더 많이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오디언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